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자 때로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곳, 바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친구, 마음을 터놓는 지인이라면 거리낌 없이 집으로 초대하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유대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마치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의 증거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와 배려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상처로 되돌아와 평생 이어진 소중한 인연마저도 한순간에 원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오히려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고 밤잠을 설쳤던 경험 말입니다. 손님을 보내고 난 뒤 왠지 모를 불쾌감이나 허탈함에 시달리며 내가 괜히 초대했나 하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상대방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는 아픔을 겪었던 적이 말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집에 함부로 데려오면 안 된다는 경고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인간관계 전문가들 역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특히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자칫 익숙함이 예의 없음을 만들고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되거나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관계에 금을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친밀함을 가장한 무례함이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왜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집에 부르지 마라, 평생 인연도 원수된다는 지혜로운 조언을 새겨들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성역임을 깨닫고 그 성역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특히 조선의 위대한 학자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빌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의 선을 긋고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인연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다라고 말이지요. 익숙함은 곧 무례함의 시작이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울타리를 허무는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집에 초대하는 행위는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경계를 허무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의 파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독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이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이것은 비단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혹은 타인을 나의 공간으로 들였을 때도 이 신독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타인의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곳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이 집약된 성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 취향,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질서,
그리고 감추고 싶은 취약함까지 모두 드러나는 문자 그대로 발가벗겨진 공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근심을 잊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정갈한 방 한 칸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중하고 정갈한 공간에 준비되지 않은 타인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던 한 60대 남성이 가장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평생 쌓아온 우정에 금이 가게 된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집이라는 공간을 함부로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더욱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에서 일하다 은퇴한 박상우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상우 씨는 은퇴 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 들여 가꾼 작은 정원이 있고 거실 한쪽 벽면은 평생 읽어온 책들로 가득 채운 그만의 안식처였지요. 그는 이 집을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적막함도 있었지만 집안 구석구석 손때 묻은 물건들을 닦으며 느끼는 평온함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부터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중마고우 이진호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야, 상우야. 너 집 지었다면서? 구경 좀 시켜줘라. 친구 사이에 집들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진호 씨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박상우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 진호야. 언제든 놀러와라. 내가 맛있는 고기라도 좀 구워주마. 박상우 씨는 그날부터 며칠을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소박한 삶의 터전을 보여준다는 설렘에 정원의 잡초를 뽑고 거실 바닥을 몇 번이나 닦아냈습니다. 손님이 올 때 쓸 침구를 준비하고 친구가 좋아하던 술과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지요. 드디어 이진호 씨가 도착하던 날, 박상우 씨는 대문 앞까지 나가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거실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야, 생각보다 집이 좀 작네. 이 동네 땅값이 싸서 크게 지었을 줄 알았더니. 그는 박상우 씨가 정성껏 닦아놓은 마룻바닥을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툭툭 치며 돌아다녔습니다. 박상우 씨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오랜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씨의 무례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상우 씨가 평생의 보물처럼 여기는 서재에 들어가 책장에 꽂힌 오래된 고서들을 함부로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런 골동품들은 이제 다 갖다 버려라. 요즘 누가 이런 종이 쪼가리를 읽냐? 자리만 차지하게. 그러고는 책장에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더니 너 혼자 살더니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사냐? 라며 혀를 찼습니다. 박상우 씨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책들은 단순히 종이 묶음이 아니라 그가 힘들었던 시절 위로받았던 스승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고역이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박상우 씨가 정성껏 준비한 한우 고기를 보며 요즘은 툭불 아니면 고기 맛이 안 나던데 이건 어디서 산 거냐?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이진호 씨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급기야 박상우 씨의 개인적인 재산 상태나
자식들의 용돈 액수까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연금 얼마나 나오냐? 애들은 명절에 돈 좀 넉넉히 보내주냐? 솔직히 말해봐. 친구 사이에 뭘 숨겨? 박상우 씨는 대답하기 곤란해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진호 씨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나 비밀스러운 사정들이 친구라는 이름의 칼날에 의해 하나 둘씩 파헤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이진호 씨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을 때 박상우 씨는 홀로 주방에 앉아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는 것일까? 왜 나는 내 소중한 공간을 이 사람에게 내어주고 내 마음까지 난도질당하게 두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이진호 씨는 전날의 무례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잘 쉬다 간다. 다음에는 우리 집에도 한번 와라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구가 떠난 뒤 박상우 씨는 며칠 동안 집안 곳곳에 남은 그의 흔적을 지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소파에 밴 담배 냄새, 함부로 흐트러뜨린 책장의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슴 속에 남겨진 차가운 말들의 잔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상우 씨는 이진호 씨의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40년 우정이 단 하룻밤의 초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라는 공간이 가진 힘이자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과시하기 위해 집을 열어주지만 상대방은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멀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가까울수록 더욱 공경하고 멀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 관계에 대한 갈증이 커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독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왜 친한 사이일수록 집 초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은 한 사람의 격과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품격인 기상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만날 때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정갈한 옷차림, 절제된 말투,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격식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그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곳입니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화장실 청소 상태는 어떤지, 어떤 가구를 쓰는지 등은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과 생활 습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초대받은 사람이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질투심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으면 속으로 무시하게 되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나? 라며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시기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타인의 풍요로움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에 집을 공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시기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간의 공유는 권력 관계의 역전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초대하는 주인은 대접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을의 위치에 서게 되고, 초대받은 손님은 대접받는다는 권위 때문에 갑의 위치에 서기 쉽습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에서처럼 손님은 주인의 공간을 평가하고 지적하며 마치 자신이 심판관이라도 된 양 행동하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위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하고 엄숙한 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사람을 들이는 순간 주인의 위인은 사라지고 상대방의 무례함에 노출됩니다.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공간을 비하해도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항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수평을 깨뜨리고 결국 원망의 감정을 낳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예의가 없는 친밀함은 비루함으로 흐르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의 무례함은 한번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당신의 공간을 만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집은 마음의 휴식처이자 성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거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며 그는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유하고 성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집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에 누군가 들어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함부로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가면 그 공간의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손님이 떠난 뒤에도 그가 했던 기분 나쁜 말들이 벽지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고, 그가 앉았던 자리가 불결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방을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간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내 마음의 정원에 오물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번 오염된 공간의 기운을 다시 정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평온함은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공간의 안온함에서 나옵니다. 그 안온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집이라는 성역의 문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조건 아무도 초대하지 말고 벽을 쌓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남의 장소를 가능한 한 외부로 정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사적인 인연이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공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맛있는 식당, 공원, 벤치 등 집 밖에는 서로를 예우하며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서로가 손님이고 주인일 필요가 없으므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대화가 불편해질 때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무리하기에도 좋습니다. 집으로 초대하면 손님이 가기 전까지는 만남을 끝낼 수 없지만 외부에서는 이제 일어날 시간이네라는 말 한마디로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집의 안온함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우정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초대를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물은 일을 함에 있어
원칙이 없으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언제 초대할 것인가?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의가 검증된 사람, 타인의 공간을 존중할 줄 아는 예의가 몸에 밴 사람만을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더라도 침실이나 서재 같은 가장 사적인 공간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과 주방 정도로 한정하여 보여주는 것이 서로의 예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식사 메뉴나 접대 방식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준비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검소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주인이 너무 힘을 들이면 손님도 부담을 느끼고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주인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싹트기 쉽습니다. 차 한 잔 나누자는 소박한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소박함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당신의 집 문턱을 넘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친구의 집 구경 좀 시켜줘라는 말을 거절하지 못해 곤란해합니다. 거절하면 사이가 멀어질까봐,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옳지 않은 일에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집으로 모시는 건 좀 어렵네. 대신 내가 정말 맛있는 식당을 아는데 거기서 만날까? 라고 정중하게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이런 거절을 존중할 것이고, 만약 이런 거절에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공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일찍 걸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노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은 당신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고,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담겨 있는 소중한 요새입니다. 그 요새의 깃발을 지키는 사령관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령관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사람들을 함부로 들인다면 그 요새는 금세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집 여유당을 떠올려 봅니다. 여유라는 말은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는 노자의 가르침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모든 순간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뜻이죠. 친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히려 적당한 거리라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딪혀 깨지기 쉽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의 온기를 오랫동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공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을 때, 혹은 누군가의 초대에 응하고 싶을 때, 오늘 들려드린 박상우 씨의 한숨과 정약용 선생의 엄중한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는 것이 결국 당신의 품격과 관계의 수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무례한 이들로부터 당신의 평온을 지키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는 맑고 향기로운 우정을 오래도록 나누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을 여는 법보다 문을 닫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당신의 공간이 오직 당신의 평화와 사랑으로만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의 일상에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겪으신 관계의 고민이나 공간에 얽힌 소중한 사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와 영감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소중한 공간에서 가장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신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도 애써 눈 감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약자에게는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그런 이중성에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나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현인들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겉모습에 속지 않는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마음을 주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마치 깊고 어두운 강물과도 같아서 평소에는 그 수면 아래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급류를 만나거나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비로소 그 강물의 진짜 깊이와 바닥에 깔린 이물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베푸는 호의와 친절은 때로는 진짜 본성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수 있습니다.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나에게는 잘해주는데 뭘 하는 생각에 그 위험한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깊은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수많은 가르침을 남긴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지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 동안 그는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의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선과 악, 그리고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준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그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가 다른 약한 사람을 대하는 아주 사소한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의 친절이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베풀어지는 진정한 선함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가면일까요? 이제 한 직장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평소 온화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과 상사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보면 자신의 일처럼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품 덕분에 팀은 항상 화기애애했고 업무 성과 또한 뛰어났습니다. 팀원들은 김철수 부장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는 팀원들의 멘토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부장의 팀에 신입사원인 이대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싹싹한 모습으로 팀원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특히 김철수 부장에게는 극진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부장님 같은 분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대리는 항상 김철수 부장의 업무 스타일을 칭찬하고 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따랐습니다. 또한 김철수 부장이 힘든 일이 있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이대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인성을 가진 젊은 친구가 들어왔구나 하며 내심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대리에게 업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대리 역시 그러한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고 팀 내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철수 부장은 이대리에게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실수를 하여 음식 주문이 잘못 나갔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이대리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종업원에게 매우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김철수 부장에게는 깍듯했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시나요? 손님을 뭘로 보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비난과 경멸이 섞여 있었고 당황한 종업원은 연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주던 그 살가운 미소와 친절한 말씨는 어디로 가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태도를 보이는 이대리의 모습이 그의 진짜 본성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대리의 본성은 조금씩 틈을 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 자신보다 입지가 약하거나 성격이 유순한 동료들을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비난하기보다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사소한 실수를 과장하여 소문을 내거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핑계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 김민지 씨가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이대리는 김철수 부장 앞에서는 민지 씨가 아직은 미숙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팀원들에게 김민지 씨는 기본적인 업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팀에 도움이 안 돼서 제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이대리가 자신에게는 여전히 완벽한 부하 직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과민 반응일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오히려 이대리는 다른 팀원들의 부족함을 은근슬쩍 고자질하며 김철수 부장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부장님,
김 대리가 요즘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대신 수습하느라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처음에는 이 대리가 팀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리의 이런 행동 뒤에는 항상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대리의 실수를 수습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대리가 보고해야 할 중요 서류를 일부러 누락시킨 뒤 자신이 그것을 찾아낸 것처럼 꾸며 김철수 부장의 신뢰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직전에 터졌습니다. 김철수 부장이 갑작스러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이 대리는 병문안을 와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했습니다. 부장님,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남은 일은 제가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리가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한 일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 상부 경영진에게 김철수 부장의 평소 업무, 태만과 건강 문제를 악의적으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철수 부장이 작성한 기획안에서 이름만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제출했고, 김철수 부장이 병상에 있는 동안 팀원들을 포섭하여 김철수 부장을 무능한 상사로 몰아갔습니다. 퇴원 후 회사로 돌아온 김철수 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징계위원회의 호출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이 대리는 이제 김철수 부장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조직은 냉정한 법입니다, 부장님. 몸 관리 못하신 것도 실력이고 사람 너무 믿으신 것도 과실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부장은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잇는 자는 금수와 다를 바 없으니 그들과는 한순간도 같은 공기를 마시지 마라. 이 대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은인도 오늘의 재물로 삼는 본성이 아주 몹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김철수 부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대리가 식당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였던 그 무례함, 동료들의 실수를 즐기며 전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긴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몹쓸 사람을 구별해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무조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정약용 선생이 가장 경멸했던 부류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이 아닌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아부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없거나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 기사 혹은 직장의 신입사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한 이유는 단 하나, 아직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가치를 잃거나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순간
그 날카로운 칼날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살피며 소인은 위만 쳐다보며 아래를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타인의 노동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했다면 그것을 우연이나 기분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썩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맑은 기운을 갉아먹는 독과 같아서 아무리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면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이중적인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감정의 거리, 그리고 에너지의 거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둘째, 남의 불행이나 실수를 은근히 즐기며 그것을 화제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좋은 동료라면 그 실수를 안타까워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몹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남의 치부를 드러낼 때 눈빛이 반짝입니다. 이건 비밀인데라는 말로 시작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활기가 돕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참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참언은 곧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의 편인 척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아픔을 가볍게 옮기는 사람과는 절대 깊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언제든 배신의 재료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뱀처럼 유혹적인 말로 다가와 여러분의 귀에 독을 불어넣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마치 썩은 과일을 보관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주변의 건강한 과일까지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셋째, 입으로는 공의와 도덕을 외치지만 행동은 철저히 사익만을 쫓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언행일치를 선비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번지르르 하고 세상의 정의를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먼저 뒤로 숨고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앞줄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을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 실제 삶에서는 단 한 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타인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가스라이팅을 일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혹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말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교묘하게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의와 도덕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자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살아온 궤적과 결정적인 순간에 내린 선택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는 마치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인 독약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타인을 해치려는 본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의 실제 행동을 통해 그들의 본성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감사함은 금방 잊고 서운함은 뼈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는 주고받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를 마치 저축해둔 돈을 찾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10번을 잘해주다가도 단 한 번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고통에는 무감각하면서 자신이 입은 아주 작은 손해나 불편함에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은혜를 잊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요, 원한만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탓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와 선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 때 그들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끊임없이 물을 요구하는 메마른 땅과 같아서 아무리 주어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여러분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용기는 누군가를 껴안는 용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과감히 내치는 용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공부하고 자신의 내면을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존중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그 어떤 교육이나 사랑으로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정작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본성이 훌륭한 사람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상대가 강자이든 약자이든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가 없어도 은은한 향기처럼 주변을 밝힙니다. 반대로 본성이 몹쓸 사람은 남이 볼 때만 선한 척을 합니다. 그들의 친절은 목적이 있고 그들의 미소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무례한 행동이나 비겁한 선택은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러왔던 본성이 틈새를 뚫고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관은 이미 그 사람의 위험함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김철수 부장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이대리의 배신으로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대리가 누락시켰던 원본 파일과 그동안의 협박 섞인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이대리는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김철수 부장은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부장은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내면을 닦는데 더 집중하며 사람을 가려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이대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김대리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지키는 동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이 생기니 오히려 삶이 더 단순하고 명료해졌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본성이 몹쓸 사람들과 엮여 괴로워하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지락의 정신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이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현명한 인간관계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옥과 석을 가려내는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의 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뜰에 독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독초는 처음에는 작고 예쁜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결국 뜰 전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 독초를 뽑아낸 자리에 정약용 선생이 사랑했던 매화와 국화처럼 기품 있고 맑은 사람들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본성을 탓하기 전에 나의 본성을 먼저 살피되 나를 해치려는 본성 앞에서는 단호해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도 끝내 선비의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면 그 가시를 억지로 삼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믿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선택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것은 거창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결국 사람답게 사는 법,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를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며 그 눈을 맑게 닦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의 영혼을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닦아주는 지혜의 샘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품격을 높여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인간관계의 통찰이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소중한 경험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